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야, 그래도 저번 주에 업로드하고 구독자가 3명이 늘었어요. 신기하게 자꾸 늘네요. 그리고 우리가 텀이 있잖아. 텀이 2주 이상 길어지면 꼭 취소자가 나와. 그리고 올리면 꼭 2명이든 3명이든 꼭 올라가. 일단 취소를 할 정도면은 챙겨서 듣는다는 말. 그래? 챙겨서 듣는 거를 취소까지 하나? 나는 가끔씩 이제 유튜브 구독 채널 몇 개 정도 돼요? 엄청 많아요. 몇 개? 한 100개? 3, 40개 되는. 그래? 나 한 100개도 넘거든? 네. 보통 5개 정도를 구독한대, 평균적으로. 너무 적지 않아? 좀 이상하지. 내가 한 2, 3년 전에 본 통계인데, 한 사람이 유튜브 전 세계 이용자들의 계정들이 이게 평균적으로 5개 정도의 구독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독해서 내가 하지 않고 이렇게 추천, AI 뭐 그런 걸로 많이 보나 보지? 아니면 검색해서 보든지? 저는 구독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봐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있어. 저 같은 사람 때문에 평균이 내려간 거 아닐까요? 그래 봐야 5개라는 거는 나는 수백 개가 안 한 있는데.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응. 만약 한 10명 있으면 5명은 구독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명은 3, 40개 하고 한 명은 뭐 그러다 보면 평균 5개? 그리고 이제 그 파티가 망해서 팟캐스트에 못 올린단 말이야. 애플 팟캐스트에. 파티에 올려놓고 거기서 RSS 주소가 그쪽으로 연결돼서 링크처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에는 업데이트가 안 된 지 한 몇 개월 됐는데 팟빵밖에 없지. 누가 이렇게 또 들어와서 지우는 사람도 있고 올리면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영화를 보지도 않고 오고 그러면 돼요? 죄송스럽지도 않나?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비해서 유튜브 해야 되냐? 유튜브 해야 돼? 우리가 장비가 다 있어. 이제 유튜브 장비가 다 있어. 마이크 있지? 카메라 없잖아요. 카메라는 뭐 너도 있고 나도 있잖아. 미러리스가. 아, 네, 있긴 하죠. 근데 그 4K 촬영이 안 되나 그거는? 아무튼 나는 4K 촬영되는 핸드폰 카메라 2대나 있어. 핸드폰으로. 그리고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요즘은 그 쇼핑몰, 의류 쇼핑몰에서 사진을 미러리스나 DSLR로 안 찍는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아이폰으로 찍는데, 아이폰으로. 그러니까 아이폰의 그 색감이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찍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대충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색감이 나오잖아. 뭐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도 모르는 사진은 이거는 옷 색깔, 실물은 저 색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건 아이폰으로 찍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옷 색깔이겠구나가 대충 감이 오니까 거기에다가 그만큼 표준 스탠다드가 됐다는 얘기지. 이 카메라계의 어떤 아이폰 카메라가 내는 색감이라든지 감성이. 그리고 또 하나가 화질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품 사진이나 그 상세 사진을 이렇게 줌해서 찍어도 컴퓨터 화면으로 봐도 화질에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다 죽었어. 일본 카메라 판매 시장이 8분의 1인가로 줄었대요. 카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카메라 왜 없어? 없는 거 아니야? 신혼여행 가서 뭘로 사진 찍었어? 아무튼 우리가 장비가 다 있다고. 유튜브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이 없지 근데. 누가 편집할게요? 영화 보고 올 시간도 없는데. 수리남 봤어요? 수리남? 아니요. 수리남 안 봤어? 수리남 진짜 재밌던데.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오징어 게임은 봤어요?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미덕이 있어. 그 6화로 끝난다는 거. 최고의 장점이고 잘 만들고 재밌더라고요. 탑건 2를 봤는데 집에서 유튜브에서 5,600원인가 지금? 뭐 그 정도 해요. 5,600원 주고 볼만 하더라. 탑건 2 진짜 재밌던데? 봤어요? 아니요. 탑건 2 못 봤어? 네. 그거는 아이맥스에서 봤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 내용이 신기하게 근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설마 그렇게까지 없겠어요? 내용이 없어. 아니 그러면은 뭐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구하러 갔어요? 누구를? 구하러 갔어. 구하러 가서 구해갖고 오는 게 뭐 음. 팀워크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과거와의 화해 뭐 이런 건데 그러면 그거는 주제라기보단 소재. 차라리 소재에 가깝고. 그냥 너무 그 항공 액션을 너무 잘 찍었더라고. 그런 거 보러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재밌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메시지를 원하면 전보를 쳐야죠.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이거를 그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극장 못 가고 집에서 그냥 봤는데 극장 가서 한 번 더 보고 싶더라. 그래서 이번 주엔 한산을 보려고요. 한산 뭘로요? 봤습니까? 극장에 가서? 아니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동시 개봉을 하는 거예요? 그 스트리밍을 유튜브로 하죠 요즘은. 동시에요? 동시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유명 영화는 좀 지나고 하고. 뭐 어디 뭐 예전엔 네이버 영화 이런 데서 다운받아 봤잖아요. 네. 이제 유튜브나 뭐 유튜브 아니면 티빙에 많이 올라가더라고. 아직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데 안 넘어간 거는. 그리고 그걸 또 봤지. 헤어질 결심 봤어요? 못 봤어? 그것도 올라왔어요. 네. 응, 그것도 유튜브에 있는데 그거는 8,000원인가? 10,000원인가? 비싸네요 그거는. 아직은 비싸. 근데 재밌더라고 그것도. 근데 탑건만 못해. 탑건 진짜 재밌어. 헤어질 결심은 너무 잘 만들었고 보고 나면 계속 여운도 있고 그 친구들이랑 계속 할 말도 있는데 한 번 더 보려면 탑건도 보게 돼. 탑건 진짜 재밌어. 거기에다가 제가 지지난주에 그 녹음을 하고 팀북투를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를 어슴푸레하게 좀 깨달음이 왔어요. 뭔가. 그래서 제가 편집하다 말고 카톡에다가 이제 좀 뭘 알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좀 깠던 게 조금 미안하고 그래서 그 에피소드는 내릴까봐. 어떤 건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서 내리기엔 좀 아깝긴 한데. 나는 그 거기서 뭐 미안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그 보면서 그때 했던 얘기 그러니까 그냥 어렴풋이 그냥 좀 왔어요. 뭐 구체적으로 도노처럼 뭐가 훅 들어온 건 아니고 어렴풋이 왔는데 왜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의 고통받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나 이해가 안 간다. 전체 이야기 흐른 거 잘 뭐 맞지 않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 원리주의자들 가장 독실하다고 자부하는 원리주의자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방식 그리고 뭐 얼마만 그 원칙에서 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뭐 자비 없는 어떤 고통을 주면서 강제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와 상반된 그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살고 있는 저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주인공의 그 지하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장면들 비교를 시킨 것 같아요. 그 두 그룹을 말로만 막 독실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원리주의자 그리고 남들한테 지적질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 빈수레들과 뭐 사람들하고 동떨어져 있고 누구한테 그런 강요도 하지 않지만 조용하게 자신만의 그 지하드가 이제 작게 보면은 성전이지만 크게 보면은 그 자기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 그러니까 어떤 수양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부인이 왜 그렇게 뛰어오면서 남자는 또 왜 또 남편은 그 부인을 향해 달라가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죽었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부인은 복수하러 온 거야, 복수하러. 자기 남편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그죠? 남편은 그 전에도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는 자기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다 알라의 뜻이고 뭐 인간은 누구나 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해서 자기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처해질 처분에 대해서도 다 받아들이는 어떤 좀 초월한 듯한 달관한 듯한 자세를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또 와이프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닐 수 있으니까 세속의 어떤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복수를 하러 이렇게 왔는데 남편은 그거 막으러 간 거야. 복수 못하게. 왜냐면 자기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뭐 신의 처벌을 받는 거고 신이 정해준 대로 거기를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그거를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뭐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와이프가 손에 든 총을 막으러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포개져서 총 맞아 죽어요, 같이. 그런 장면 이렇게 봤을 때 저 촌부의 지하드와 저 권력을 갖고 있고 마을을 장악한 원리주의자들의 지하드를 서로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진정한 종교나 뭐 이런 거의 의미가 뭐냐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어렴풋이 이게 편집하다 보니까 가 와서 다시 한번 볼까도 싶었는데 도저히 다시는 못 보겠어. 탑건을 한번 다시 보면 뭐지. 도저히 다시는 못 보겠더라. 재미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오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좀 연출이나 이런 게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만듦새가 좋지 못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지난번 거 지울까? 아니요. 아니 그 오토바이 운전사는 왜 태워다 주는 거냐고. 그거는 어쨌든 해결이 안 된 거죠. 해결이 안 되고 목동은 왜 뛰는 거냐고. 목동 사실은 그 죽은 엄마가 목동의 친모? 그냥 지우세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팀북트 말하려고 하는 바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조금 알겠다. 그래서 누가 전문가들이 좋다 하는 거는 일단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겠거니 해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럼요. 참. 다음엔 또 그러면 그런 거. 오늘 약쟁이가 정해온 그 TV 시리즈 네. 아직 우리나라에 이거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왓챠피디아의 평점도 몇 개 없어. 그리고 당연히 본 사람도 없겠지.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티빙의 그 킬러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라는 TV 시리즈입니다. 파라마운트사에서 제작한 TV 시리즈고요. 에피소드 10까지 있고 네. 시즌은 아직은 현재 1까지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폼을 보아하니 에피소드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외계인이 이 지구인들 사이에 섞여서 살고 있더라. 근데 그 외계인은 우리보다 월등히 당연히 뭐 뭐든 우리보다 좀 월등하지 않고 하등한 외계인이면 지구까지 올 수도 없었겠죠. 어떻게 와 있으니까 당연히 월등한 건데 그 월등한 외계인이 지구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압도적인 기술과 지능으로 그리고 신체 능력으로 인류를 어떻게 할 음모를 꾸미고 있더라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배경은 현대고요. 현대 미국. 어느 날 저 우주에서 어떤 운석 같은 게 하나 운석이라고 하면 너무 커 보인다. 별똥별 뭐 하나가 지구를 이렇게 추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우주선이 떨어진 거죠. 그 안에서 프레데터 같기도 하고 인간 같기도 한 그 기괴한 생김새의 외계인이 지구로 발을 내딛습니다. 피부가 원래는 인간 같은 피부가 아니었는데 발을 내딛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막 피부가 그 물질이 변하더니 사람의 피부 같은 걸로 이렇게 싹 변해가요. 그래서 외형이 지구에 발을 내딘 지 몇 수초 안에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사람과 비슷한 게 아니라 사람의 형태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 원래 이름은 다른 게 있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자기가 지은 한국에 지구에 도착해서 자기가 지은 이름이에요. 이 패러데이는 외계인이죠. 외계인인데 어느 나라 외계인이냐? 어느 나라요? 나라로 해. 엔티아라는 태양계 가장 끝에 있대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엔티아라는 별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 태양계 내에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엔티아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엔티아인이에요. 이 엔티아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의 드론과 소수의
뭐라고 번역됐죠? 선지자라고 그랬나? 대가. 대가로 어댑터로 이제 말하는데 번역을 대가로 했더라고요. 뭐 맞는 얘기겠지. 소수의 대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소수의 대가는 우리로 치면 권력자, 엘리트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 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드론은 이 대가들이 결정하면 그 결정에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오로지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실행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일꾼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과학자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런 두 가지 계급 체계가 있는데 이 패러데이는 드론입니다. 이 NTI의 그 특징으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지능을 바탕으로 지구인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문명을 건설했죠. 그리고 뭐 지능이 얼마나 높으냐면 이 지구에 저 사람이 이 패러데이가 떨어져서는 이 종족은 말을 안 해요. 아마 그 배경이 이 엔티아 행성은 지금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환경 파괴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뭐 헬멧 같은 걸 쓰고 다녀. 뭐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다니고. 너무너무 뜨거운 거, 바다는 이미 다 증발해 버렸다. 다 끓어서. 그리고 엔티아 그 번영을 누리던 엔티아 종족은 수천 명 남짓만 남은 것으로 남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음성 언어로 소통을 하기보다는 수화로 소통하는 걸로 진화가 됐나 봐요. 그래서 NCI인끼리 얘기할 때는 다 수화로 얘기해요. 아니면 거기는 뭐 공기가 희박해서 뭐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구에 와서 이 사람이 며칠 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 TV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영어를 완전히 다 배워버립니다. 대단하죠. 부럽더라. 그리고 수학에 대한 고도의 이해가 있어요. 앞선 문명이니까.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가 외계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으면 그 수학이래요. 수학으로 소통할 수 있대. 이해가 가? 소통을 어떻게 하죠? 수학으로 한대. 수학으로 할 수 있대. 그런 거예요? 얼마입니까? 3,000원.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는 소통은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짐을 열었지? 수학을 어떻게 소통하죠? 여러분들은 약쟁이 아주 수준 높은 지능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그 초월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어요. 덩치는 사람하고 비슷한데 몸무게가 아주 가벼운 걸로 나와요. 깃털처럼 가벼운 걸로. 진짜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제가 쓰러졌는데 침대에 옮기는데 너무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막 복사를 할 수 있어. 드라마 초반에 얘가 지구에 떨어진 초반에 지구에 지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반지를 막 복사를 해요. 입에서 그 사오정처럼 사오정 나방 나오는 것처럼 3D 프린터 같이. 금반지가 호 하면서 수백 개를 막 토해내는 거야. 그리고 물을 보면 물을 엄청 먹습니다. 그 뜨거운 행성에서 있다 오다 보니까 물에 대한 갈증 이런 게 내재돼 있나 봐요. 그다음에 사람이 뿜는 호르몬에 대해서 감지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떨고 있는지 뭐 불안해 있는지 행복한지 기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세포, 그러니까 어떤 뭐 법사처럼 사람 몸에 이렇게 손을 대서 인간의 세포를 재배열해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능력에다가 또 기계 수준의 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갑 같은 거 정도는 아주 뭐 쉽게 구부릴 수 있는. 거기 그런 특징을 갖고 약점으로는 방사능에 취약합니다. 방사능 근처에 있으면 토해요. 그런 종족인데 이 패러데이가 지구에 옵니다. 패러데이 역은 취텔 에지오포가 맡았는데 노예 12년, 그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 왜 깜짝 놀래? 안 놀랐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데 나온 사람이고요. 이 외계인이 왜 지구에 왔냐면 먼저 그러니까 이 행성에서는
대가와 드론이 어떤 이렇게 멘토, 멘티 이런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나 봐요. 뭐 대가 한 명에 드론 뭐 몇 명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신문제니까 뭐 우리도 양반들은 하인들을 데리고 살았잖아.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40년 전에 먼저 우리 자기네 엔티아를 구하기 위해서 대가들 중에 가장 똑똑한 대가 한 명이 지구로 출발해요. 자기네 환경과 가장 비슷했던 지구로 출발해서 지구에서 엔시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오겠다. 그리고 물을 구해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구에 왔어요. 이미 40년 전에. 그 대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 40년 후에 이 패러데이가 지구로 옵니다. 처음에 지구에 도착했을 때는 지구의 환경에 적응이 안 돼서 뭐 걷기도 잘 못하고 말도 못하고 떠듬떠듬. 그리고 막 그 청각도 너무 발달해서 막 온갖 잡소리가 귀에 막 다 들리니까 막 그렇죠. 그럼 고생을 하면서 점점 정신을 차리고 이 지구에 먼저 뜬 대가를 만나기 위해 지구를 헤매이는 거죠. 그다음에 뉴튼이라고 나오는데 빌 라이가 연기했어요. 빌 라이 러브 액츄얼리에서 그리고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데 나왔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어바웃 타임에서 멋진 아빠 역할 나왔죠. 손가락이 이렇게 굳으신 분 이렇게. 이게 무슨 병이죠? 그때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비피트링 구축이라고 합니다. 이름 멋있죠. 이게 안 펴지나 손가락이? 구축이 됐으니까. 이렇게 억지로 피면 아픈 거야? 그냥 딱 완전 유착이 된 거라. 힘으로 막 피면 아픈 거야? 그렇겠죠. 이게 그냥 있는 살을 뜯는 형태가 되니까. 살이 붙은 거예요? 근육이 굳은 거야? 힘줄이랑 이런 게 다 구축이 돼가지고. 구축이라는 게 뭐야? 유착. 그러니까 고정이 붙었다. 된 거예요. 붙은 거. 눌러붙은 거. 그러면은 이런 누룽지 느낌인 같이. 거예요? 이 손바닥을 지금 같은 우리 경우에 이런 손가락을 뒤로 꺾는 것과 같은 그렇죠. 고통. 아니 이렇게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벌리는 느낌? 이런 건가? 그런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손가락 이거 이렇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손이 붙기는 해요. 왜 이렇게 안 붙고 이렇게 붙을까? 이렇게 붙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 내 손가락이 다 주먹 쥐듯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일상생활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굳는 것도 무슨 다른 질환이 있지 않을까요? 여튼 새끼 약지하고 새끼 손가락이 그 손바닥 쪽으로 붙어 있는 붙어서 굳은 그 병을 젊었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이거 아주 특징적인 배우인데 이 뉴튼은 엔시아인이죠. 대가고요. 40년 전에 지구에 와서 그 앞선 지식과 신체 능력 등을 이용해서 이미 지구에서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회사 오리진이라는 기술 기업, 테크 기업을 40년 전에 창립을 해서 아주 혁신적인 기술들을 발표하면서 기업을 승승장구시켰지만 그 기업은 원인을 알 수 없게 좀 몰락을 하게 되고 이 뉴튼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춰요. 그 이후에 그 수많은 테크 기업들의 어떤 추앙을 받고 있는 자신들에게 영감을 준 아니면 이 길을 열어준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스티브 잡스 정도로 하면 될까? 뭐 그 이상. 사실은 이 뉴튼은 CIA의 공작을 피해서 은둔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핵융합 기술을 한국에서 지구에서 완성시킨 장본인이고 그거의 설계도를 남겨놓았어요. 그 핵융합 기술 설계도를 이 패러데이에게 전달을 해서 패러데이가 그 설계도대로 그 기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NCR로 돌아가면 어떻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NCR을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영화 중반부쯤에 이제 좀 밝혀지지만 이 사람이 지구에 와서 술을 배워서 망해요. 그런 외계인이고요. 그 다음에 저스틴 폴스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나오미 해리스라는 배우가 분했는데 캐리비안의 해적에 역시 망자의 함에 나왔었죠. 그래서 거대한 거인으로 변하는
마녀. 그래서 입에서 막 개를 막 쏟아내는 반지 쏟아내듯이. 봤어요? 전직 MIT 과학자로 나옵니다. 핵물리학자죠.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던 마지막 실험, 그 진짜 완성의 코앞에서 그 마지막 실험에서 조금 무리해서 자신의 남편이자 파트너를 피폭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과학계를 떠나고 현직은 유독물질 청소부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슬하의 어린 딸이 있고 전직 물리학자였던 역시 이민자 출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몸이 굳어있는 상태죠. 그 구축된 상태 이렇게 계시죠. 맞습니다. 정확한 용어. 그래서 아버지 약값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치료는 돈이 없어서 해드릴 수가 없고 유일하게 그날 번 돈으로 마약을 좀 사다가 아버지에게 들여서 좀 고통을 덜게 하는 뭐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직 과학자. 현직 마약을 사는 거였어요. 네, 마약. 저는 마약상한테 약을 구해달라는 줄 알았어요. 마약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심부름꾼처럼 안 받네 약증이. 약을 대사로도 나오는데 뒷통로로 약을 구하는 건 줄 알았어요. 좀 싸게? 네, 아니 싼 게 아니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비싸게겠죠? 원래 약값보다. 그런 상황입니다. 요 정도가 우리 주인공 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공 쪽 사람들을 친외계인 진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외계인 진영에는 당연히 CIA가 있습니다. CIA는 이미 40년 전부터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그 외계인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작해 왔죠. 그 전에 그 뉴튼을 데려다가 잡는 데까지 성공하고 실험까지 하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나오는데 2편쯤에 나오는데 누나를 뽑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뉴튼이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 눈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외형적으로 눈은 있는데 자기는 그 블라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CIA가 있고 그 CIA에서 몇십 년 전에 뉴튼이 CIA 손에서 벗어나서 사라진 이후에 계속해서 외계인이 없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나타난 이 외계인 패러데이를 잡기 위해서 쫓는 스펜서 클레이라는 요원이 있습니다. 지미 심슨 배우가 보냈고 웨스트월드나 빠찡코에서 나왔던 빠찡코 봤습니까? 아직도 못 봤어. 진짜 부럽다. 빠찡코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빠찡코에도 나왔던 배우고요. CIA 요원이고 고아 출신입니다. 약간 자신의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듯한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고아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에 대한 또 어머니가 친모가 미국 입장에서는 반역자인 걸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를 쫓던 CIA 요원 핀치라는 여성 요원에 의해서 이제 길러지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 존재의 의의를 좀 상실한 것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좀 인간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혹한 예를 들어서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는 불법 이민자를 자기네 나라로 강제 송환하게 해서 그 어린 아들과 부모가 다 죽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일을 뭐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런 좀 냉혈한입니다. 그리고 사건 해결에 대해서 본인 존재의 의의가 좀 희박하다 보니까 사건 해결에 대한 과잉 집착을 하고 있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모비딕에 나오는 그 선장 같은 좀 느낌이에요. 그 백경을 쫓잖아요. 그 모비딕 선장이. 그리고 그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기네 직원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핀치, 스펜서 클레이의 뒤에서 CIA의 중간 간부쯤 되는데 스펜서 클레이를 에게 명령하고 관리하는 그런 좀 베일에 쌓인 요원입니다. 클레이의 양엄마이자 친구이자 상사, 흑막
검은 손 정도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친외계인파와 반외계인 진영이 있는데 그 사이쯤에, 그 사이 어디쯤에 오리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까 말한 뉴턴이 40년 전에 지구에 와서 창립한 회사인데, 뉴턴 재임 시절에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잘 나가다가 뉴턴이 사라진 이후에 그 평범한 지구인이 그 기업체를 물려받게 되는데, 인수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벌써 몇십 년째 혁신이 없는 기업, 과거의 그 어떤 특허들로 먹고 사는,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기업인 걸로 나와요. 거기는 그 플러드 가문이 이제 그 뉴턴의 뒤를 이어서 이 기업의 오너인데, 현재는 이디 플러드라는 여성이 이 기업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래 CEO였던 전임 CEO였던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정 욕구로 굉장히 차 있고, 그리고 오빠에 대한 적개심을 크게 갖고 있어요. 오빠가 나를 속이는 것 같다. 우리 오리진이에 해를 끼치는 것 같다. 오빠가 이 친외계인파와 손을 잡을 때, 핵융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잡을 때 오빠의 반대편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반외계인파에 서게 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그 오빠인 해치플러드, 이 기업의 이사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장남이었지만 승계 구도에서 밀려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그 후에 동생에게 어떤 오해를 받아서 회사에서 잘리게 되죠. 그래서 야인 생활을 할 때 이 패러데이를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핵융합 에너지원 개발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오리진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이 별것도 아닌 이 오리진을, 이 사람들이 그 핵융합 기술을 오리진에 들어와서 개발했다는 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공표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고 이 오리진을 인수하려고 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있어요. 뭐 쉐브론 같은 데라고 할까요? 쉘?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오너는 손이에요. 손정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손정희 아닐까요? 네? 기업 인수의 귀재. 투자의 어떤 뭐 마이더스의 손정희가 아닌가. 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진 않아요. 이 손의 오른팔격인 사람이 기업의 중역이 늘 와서 인수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친외계인파가 해치플러드, 오리진의 그 이사였다가 잘렸다는 해치플러드가 친오리진파가 손을 잡고, 이 사람이 경영에 대한 어떤 느낌 같은 걸 아니까 지금 CIA가 우리를 노리고 있고, 이 기술을 CIA에서 뺏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막으려면 저 손과 손을 잡아야 된다. 왜냐면 CIA에 대적할 수 있는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진 거는 저 글로벌 기업 손 회장 정도가 돼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저기는 암살팀까지 운영하는 데다 라고 해서 이 친외계인파, 해치플러드를 위시한 친외계인파는 글로벌 기업인 손 회장과 손을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주 거액으로 이 회사를 자꾸 인수하려고 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패러데이가 과연 핵융합 기술 청사진을 입수해서 자기 별 엔스티아로 돌아가 엔스티아를 구하고 지구도 노예 삼지 않고 윈윈하는 길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인류 싹 쓸어버리고 지배하려고 들 것인지. 지구를 정복하러 왔는지 뭐예요? 지구를 정복하러 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오락영화인데 뭐. 어땠어요? 재밌긴 한데 좀 지루한 감도 중간중간에 있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직관적으로 뭔가 교훈을 주려고 요소 넣어놔서. 뭐? 교훈이 뭐가 있지? 그냥 계속 있지 않아요? 약간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있지.
그냥 상징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드론과 대가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지구에서도 지배계급이 있고 노동계급이 있고 이런 건데 거기서도 뭐 드론은 생각하지 않지. 뭐 지배계급만 오히려 이의를 생각할 제기하지 뿐이니. 않는다. 드론은. 아예 결정되면 무조건 하는 거기는 거다. 유전자에부터 그렇게 각인된 존재처럼 이렇게 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실상 뭐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여주는 그냥 약간 대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스포가 되는 얘긴데 한번 해봐. 뭐 패러데이가 자기가 드론이라고 생각하고 드론이기 때문에 드론이 할 수 있는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지구에 와서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대가가 네가 이제 지구에 와서 그러니까 그 핵융합 기술이 아직 완전하진 않은데 지구에 있는 이 천재과학자인 저스틴과 만나서 걔가 갖고 있던 걔가 쓴 논문에 힌트가 있다. 그 둘이 뉴턴의 그 설계도와 저스틴의 그 논문에 있던 그 내용이 합쳐지면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런 네. 힌트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가 그 저스틴과 계속 설득해서 그 모험을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때 뉴턴이 계속 얘기를 하죠. NCI인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완성 못한다. 지구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계속 조언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계속 과제잖아요. 그냥 기계인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기계처럼 그냥 자신의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정도의 일을 수행을 하는데 지구에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만나면서 그냥 주체적으로 감정이랑 생각을 하게 돼서 자기가 뭔가 결정을 할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냥 드론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나에게 뭔가 대가의 자질이 있구나. 이런 것도 조금 깨닫는다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누구나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 우리도 마치 이렇게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있죠. 장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 해놔서 이해는 되게 쉬운데 그게 또 너무 보이니까 이게 너무 PC와 교훈과 막 이런 걸 주려고 이거는 PC하진 않아요. 동양인이 아무도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뭐 그런저런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지루한 감도 있기는 했어요. 저는 이거 뭐 재미있게 볼 수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너무 가르치려는 느낌? 이런 것도 좀 있었어. 넌 좀 배워야 돼. 그래서 깍쟁이처럼. 좀 그런 거는 있었어요. 네. 어땠어요, 문지기는? 저는 지금 한 7화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저 8화 보면은 8화 9화 보면 깜짝 놀라겠네. 지금 8화 나오고 있어요. 손이 이제 나와요. 손 아까 안 나온다면서요. 나와. 아이고. 손정혜가 나와요? 네. 그래서 PC로 완성하죠. 그때 되면 아우 막 눈살이 찌푸러져. 이거 PC충이네 이거 이 영화. 네. 흑인과 백인이 동양인 지배당하는. 아무튼 지금 7화까지 보고 있는데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고 시간이 있었으면은 금방 봤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되게 금방 2배속. 근데 2배속으로 아직까지 2배속 진짜 그때 알았으면 다 봤을 건데 재밌어요. 내가 지금 밤에 졸음을 참아가면서 계속 봤거든요. 근데 졸리지 아직까지는. 않아요? 진짜 졸음을 깨게 만들진 않던데요. 그런 건 아니었고 진짜 막 너무 피곤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봤는데 참으면서 볼만은 했어요. 특히 지금 7화까지 중에서는 6화인가? 거기서 뭐 저는 지금 이 끝까지 내용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까지 감상으로는 이 외계인이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이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가고 배워가는 건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 그런 게 아닌가. 인간은 뭐 이렇게 가능성이 무한히 많고 뭐 감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죠. 그런 네, 거를 너무 의식이나 설명을 해주잖아요. 6화에서 딱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드라마가 하고 싶은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게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인류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약간 형식이 조금 저는 뭐랄까 좀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외계인이 관찰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약간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주니까 아, 그 에피소드 네. 전체에 그런 게 예. 그게 나왔으니까.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게 조금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뻔한 얘기긴 한데 네. 스토리가 이렇게 뭐 외계인이 나와가지고 이게 인간의 이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그 화가 좀 인상이 깊었고 나머지는 뒷얘기는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영화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인간의 조건이 뭐냐 네.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죠. 네. 그 외계인은 그래서 점점 그 인간의 조건을 갖춰가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정작 인간인 그 뭐 스펜서 클레이 CIO는 인간의 조건이 결격되어 있는 인물인 것처럼 그래서 비교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역시 그 최고의 교훈은 환경을 지켜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지키자. 그리고 아무리 그 잘 나가고 천재 외계인이라도 술독에 빠지면 말짱 꽝이다. 이게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라는 영화가 원작 있죠. 있는데 그 원작이 이 내용을 똑같은 원작이 아니라 뉴턴의 얘기인 거예요. 뉴턴? 네. 아이작 뉴턴 얘기. 아니 아니. 여기 그 대가가 이름이 뉴턴이잖아요. 뉴턴이 40년 전에 지구에 왔을 때 얘기. 그러니까 뉴턴이 40년 전에 지구에 와서 그때는 물 구하러 지구에 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임무를 띠고 근데 와서 술과 여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방탕하게 그러니까 지내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모티브 삼아서 이거를 만든 것 같아요. 다음 얘기로. 그래서 거기는 이제 뉴턴이 젊었을 때 데이빗 보이가 뉴턴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타락한 뉴턴. 저도 보진 못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술과 여자에 빠져서 그때 빠졌던 여자도 이제 나오고 수녀님이 돼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고 특수 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이렇게 SF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참 잘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 외계인은 10중 8구는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그리고 뭐 몇 광년 뭐 이내에는 인간이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진 뭐 별이 뭐 몇백 광년 바깥에 가장 가까운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 올 정도면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거야? 그러면 걔네가 여기 왔다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까? 도와주려고 할까? 관찰하고 그냥 갈까? 그냥 여행 온 정도로 시작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도와주러 오지는 않겠죠. 뭐 하려고 도와줘? 힘들어서 굳이 얻을 게 있거나 멀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뭐 다른 나라 뭐 비행기 타고 가서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런 원조 개념으로 온다고요? 아니 뭐 하여튼 음.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인류보다 월등한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가 보통 영화 속에서는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움이 전쟁이 나고 이제 보통 그렇게 소재를 쓰는데 이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 그게 난 좀 새로웠어. 그 뉴튼 거기서 잠깐 그 스쳐가듯이 나오는 대사 중에서도 이 패러데이가 그 사람들한테 그 CIA인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괴롭히니까 예전에 그 뉴튼이 너희들 속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도 너희들을 지배하지 않고 충분히 그럴 힘이 있었는데 그냥 자유롭게 놔뒀다 라면서 하여튼 뭘 설득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그리고 패러데이도 이 저스틴의 그 도움을 계속 요청하면서 약속을 하죠. 이건 자기는 그것만 완성해놓고 설계도는 너희에게 주고 가겠다. 그러면 그걸 너희가 인류들이 이 지구를 잘 보존하는 데 써라. 자기는 그 기계만 만들어서 자기 별로 돌아가서 우리 동족만 살리면 된다.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스탠스잖아요. 그리고 여기 설정상 지구도 한 15년 이내에 망하게 돼 있어요. 2030년에. 그러니까 8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네요. 네. 무서워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30년의 지구가 뿅 망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기온이 높아져서 진짜 모든 생명체가 막 타 죽을 정도가 되기에는 뭐 한 어떤 시간이 뭐 몇십 년 더 걸리겠죠. 근데 한국은 그거보다 더 먼저 멸망할 거래요. 그 저출산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몇 년도 뭐 40 몇 년인가 가면 인구가 없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하로 경제력이 무너지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력이 무너지고 하면 급속도로 이제 그 국력이 쇠퇴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뭐 무슨 정부가 그 붕괴한 그런 상태로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좀 거북이 코에 빨대 꽂힌 게 뭐 좀 중요해요? 저출산으로 그 전에 우리가 다 없어지겠는데?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한 3명씩 낳고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내 연금도 걔네들이 좀 낼 텐데.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를 키우기 힘들어서 이런 세상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애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환경도 물론 문제긴 한데 애를 키우기 뭐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도 그렇긴 한데 사람을 그렇게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한 애들이 돈 벌 나이쯤 되면 더 날 걸 그랬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25, 30 막 이렇게 되면 애들이? 네. 그래? 그러면은 부모들이 애는 많아야 된다면서 그러고 그럼 이제 품을 떠나니까 아쉬워서 그렇겠지 뭐. 골수 다 빠지고 힘들어서 쭉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애가 돈 벌어주면 그건 또 좋긴 하겠죠. 네. 좋긴 하겠지만 돈 벌어다 집에다 갖다 주나 요즘. 아니 그런 거 골수가 다 있잖아요. 빨렸다는 뭐 게 이렇게 중요하겠죠. 돈 벌어서 집에 안 갖다 주는 것 같아도 갖다 주는 사람도 많거든요. 다 주진 않아도 뭐 가끔 이렇게 30만 원이라도 갖다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도 한번 바꿔주고 그런 효도 플렉스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랑도 하고 어디 가서 내가 키워놨구나 하는 보람도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또 젊은 사람들한테 애는 낳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 봐요. 키울 때는 그렇게 힘들다 하다가 한 그때쯤 되시면 다들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좋습니다. 그렇지. 아무튼 그 외계인이 지구에 오면 지구를 멸망시킬 거냐 도와줄 거냐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저출산 환경오염 얘기 나오고 산으로 가네.
그 공룡이 왜 멸종한 줄 아세요? 일멸종했는데요. 뭐가 하늘에서 큰 게 떨어져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하는데요. 그래서 환경이 변한 거 아니야. 네. 빙하기가 오고 그래가지고 하늘이 막 먼지 흙먼지를 뒤덮이고 햇빛이 안 들어오고 빙하기가 오고 얼어죽고. 그거는 이제 소수 의견입니다. 공룡은 저출산으로 멸종했어요. 공룡들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룡도 말 안 듣게 생겼어요. 뭐 공룡이 뭐 멸종한 건 아니지. 지금 있잖아. 새가 다 공룡이잖아요. 닭. 새가 닭, 새 조류가 다 공룡이니까 공룡이 뭐 진화한 게 아니라 공룡의 한 종류였대요. 다. 그러니까 그 공룡과 같이 살고 있는 거야. 다만 그 집의 주류 종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아주 이제 소수만 남았다. 하는 얘기죠. 아직 공룡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제2의 공룡 지금 닭의 개체수가 지금 역사상 가장 많다잖아요, 지금. 아, 많대요. 그러니까 최고 많대, 닭의 개체수가. 그러니까 그 닭의 그 DNA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가장 전성기인 거예요. DNA 목적은 제일 많이 복제하는 거잖아요, 나를.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많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잡아먹으려고. 자연스럽든 아니든 DNA가 뭐 그것까지 저기 하나? 그러니까 무조건 목적만 달성되면 되는 거지. 내 유전자를 계속 남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각 개체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성기냐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룡 전성기다. 전성기가 다시 왔어. 뭐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절출산이 답입니다. 고출산 해야 돼. 뭐 얘기가 왜 자꾸 딴 데로 가는지는 뭐 영화가 별로 이렇게 할 얘기는 없어요. 너무 재밌고 오락영화고 계속 처음에 드라마의 한 1, 2, 3회 정도까지는 그 외계인이 좌충우돌하면서 이 지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가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4, 5, 6화 뭐 한 중반부쯤에는 이 외계인이 지구의 목적이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뭐 먼저 와 있던 그 뉴턴이랑도 그 어떤 전파 통신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 미션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알듯 말듯한 수수께끼처럼 뉴턴이. 그래서 얘가 그거를 막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과연 대체 뭐냐? 저 뒤에 숨어 있는 저 내용이 뭐냐? CIA는 왜 얘네들을 왜 쫓아오냐? 뭐 이런 게 좀 흥미진진하고 그 뒤에 가서는 다 이런 내용이었구나가 밝혀진 다음에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저 패러데이가 헤쳐서 자기 별로 돌아갈 것인가 가고 이제 그게 풀려지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 결말부에 나왔던 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 왜 뉴턴이 지구에 와서 그 거대 기업을 키워가지고 어떤 실력자가 됐는지 그리고 패러데이한테도 그걸 요구하거든요. 뉴턴이 너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걸 왜 요구하는지가 아주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기억 안 나? 안 봤지? 지금 봤는데요. 8화까지밖에 안 봤네. 뭘 설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스포일러니까 안 본 애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연기 볼만하다는 거죠. 그 뒤에 용두사미로 안 끝나. 왕자의 게임 같이 그런 식으로 안 끝나고 상당히 괜찮고 아이고 아마추어스. 빌 나이의 그 연기가 신들린 것 같아. 나중에 가면 막 그 광기에 휩싸였다가 갑자기 또 막 허탈한다든지 막 그 광기와 허탈의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기가 나오는데 진짜 대단하다. 빌라이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 누구냐? 빌라이. 데이빗보이랑 좀 닮아서 캐스팅을 한 걸까요? 늙은 느낌이 비슷해서? 데이빗 보이가 몇 년 전에 나이가 죽었는데. 들었다고 하면.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느낌이
그래 이렇게 계속 나올지는 모르고 음. 잠깐 환영처럼 나온 줄 알았어요. 초반에는. 그때는 뭔가 느낌이 비슷해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뒤에 가면 그냥 그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캐스팅을 했나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뭔가 이미지가 조금 얼굴이 마른 느낌? 그 데이비 보이를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죠.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던데 닮은 거는 신기하네. 아니 막 닮았다기보다는 이미지가 뭔가 영국 닮은 사람. 느낌? 영국 사람 백인 닮았죠. 그래서 저기 흥미진진하게 끝까지 볼 수 있는 TV 시리즈 티빙에서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본 드라마 TV 시리즈 중에 꼽으라 그러면 오징어 게임 올해였나? 작년이었지. 수리남, 빠찡꼬, 그다음에 세 번째.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 이 세 가지가 순위대로 말한 건 아니고 요게 세 가지가 제일 볼만한 TV 시리즈였다. 하나 더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거인데 꿈의 제국, 꿈의 그 지배자가 나오는 거. 이게 영원족이라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어요. 죽음을 지배하는 신이 있고, 신이라 지금 꿈을 지배하는 신, 뭐 욕망, 뭐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하데스도 있고, 뭐 하여튼 약간 제목이 그게 그거 엄청 재밌어. 재밌는 게 종종 나오네요. 요새 뭐 첫 화에서 막 엄청 재밌게 막 하다가 다 흐지부지 되던데 디즈니 플러스도 다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는 진짜 볼 게 없어. 시헐크는 조금 재밌어요. 그래도 시헐크 재미없어 그거. 재밌어요. 변호사인데 헐크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웃겨요. 코미디, 법정 코미디. 그런 거 안 됩니다. 샌드맨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도 재밌어. 그 꿈을 관장하는 신이 어떻게 하다가 인간에게 생포가 돼요. 그래서 그 100년 동안 갇혀 있게 되는데 그 인간의 집 지하실에 대대로 10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인간들의 꿈이 사라지면서 인간 사회가 붕괴하거든요. 그러다가 100년 만에 이 사람이 다시 그 인간의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해서 자기의 그 세 가지 그 복주머니 3개가 있어. 근데 그게 그 인간한테 뺏겼던 거야. 근데 뿔뿔이 흩어졌어, 인간 세계에. 그래서 그 자기 복주머니 3개를 다시 다 회수해서 그게 있어야지 얘가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드래곤볼 같은 거. 네. 꿈의 세계를 다시 재건하려는, 꿈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런 내용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잘 만들었어. 왕자의 게임보다 훨씬 나. 왕자의 게임은 딱 5편까지 본 사람이, 시즌 5까지 본 사람들이 승리자 같아. 그거까지 해서 이렇게 4개가 제일 요즘 볼만한 TV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도 좀 저기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그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여주인공의 아빠가 네. 병에 걸려 있잖아요. 몸을 마음대로 못 가는. 그래서 계속 고통에 시달리고 네. 거동을 못 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 외계인 패러데이가 여주인공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도와주는 동료가 돼달라 설득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병을 고쳐주잖아요. 네. 지저스 아니요 거의? 병도 고치고 막 그렇죠. 오병이어 막 반지를 막 수백 개 막 만들고. 그런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갑자기 그 막 몸이 다 오그라들어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멀쩡해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데, 근데 그 반대급부로 인해서 아버지가 점점 그 인간성을 상실해 가잖아요. 나쁜 사람이 돼간다는 게 아니라 감정이 메말라간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티아인처럼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딸이 엄청 분노를 합니다. 이 외계인 패러데이한테 우리 아빠를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 엄청 건강한데 근데 예전에 내가 알던 우리 다정한 아빠가 아니다. 아주 목적지향적이 돼버리고
하여튼 뭐 그렇게 냉혈한 사람이 돼버렸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막 그 엔티아 저 패러데이한테 항의를 하는데 어때요? 저기는 약쟁이는 질문이 뭡니까? 내 소중한 사람이 병상에 계속 누워 있지만 내가 알던 그 다정다감한 사람인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병은 다 나서 자유롭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데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 감정이 없는 사람 같이. 그러면 어떤 게 나아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워 있더라도 나랑 같은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 더 낫겠지만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나은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약쟁이가 그 보호자면은 여주인공처럼 그 외계인한테 막 항의를 하겠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러면은 어쨌든 음. 본인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이 뭐가 더 나은지를 그래서 나는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항의할 수 없죠. 물론 섭섭은 하겠지만 저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 문지기는 아, 그럼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선택은 이미 역시 됐어. 질문. 네.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돼갖고 아픈 사람이 좋아져가지고 아픈 사람이 그 성격이 안진뱅이였는데 네. 벌떡 일어났어. 음. 근데 감정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나와의 그러면은 기억이 없어. 여기 침만 맞으면 안진뱅이도 벌떡 일어나 하면서 여기 침 맞은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따질 거냐고요? 따질 거냐? 아니요, 저는 안 따질 거예요. 안 따질 거지. 근데 여기 엄청 따진단 말이에요. 나도 안 따질 것 같거든. 그 아버지가 그 병상에 누워 있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다 계속 고통받았고 아버지도 계속 고통받고 있었고. 근데 다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인생 2막을 이제 열었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게 아니고 서서히 없어지면서 초반에는 진짜 완벽한 생활을 한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그 의미 없는 삶에서 잠깐이나마 다시 화려한 전성기를 느끼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점점 이제 없어져 갔으니까 나중에 또 더 많이 변하나요? 나중에는 랍스터로 변해. 아니, 영화가 근데- 또 그렇게 연기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서서히 변한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더 만져서 변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랬어요? 그냥 저는 보다가 갑자기 6화에서 그것도 음. 눈빛이 쫙 변하더니 기타를 갑자기 치고 네. 그때 그 전에 갑자기 계속 막 조그만 치매 걸린 사람처럼. 그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저 멀리서 오는 차 소리가 막 귀에 크게 들려서 애를 구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 조금씩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기타 가게에서 이제 이렇게 빵 터진 건데 근데 엄청 항의를 해 그 여자 주인공이 미국 놈들이 왜 이렇게 승질을 내는 거야? 이게 무례해 다. 근데 문제는 영화에서만 그런 건지. 그렇게 바뀔 때 선택권을 주지 않았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너 이렇게 할래? 뭐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보호자한테 동의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근데 했잖아요. 그거는 네. 그 사람이 예측을 못했어. 패러데이가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를. 예측 못했을까요? 그거 다 알았는데. 아니 예측 못했어.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아니 얘기가 그때 나와요. 당시에는 패러데이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자기도 그렇지만 그리고 그때는 패러데이도 아직은 NCI인 상태라 네, 그러니까 마음이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게 더 나은 나은 거지.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럴 수도 네. 있을 거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게 낫다. 또 뭐 만약에 별로다. 또 아빠가 좋아졌는데 저 인간이 이제 몸이 좀 팔팔하더니 딴 생각도 좀 하고 응?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외계인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되는데 일단 나를 이 병수발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건데. 살만하면 딴 생각하는 게 사람이니까 외계인이 꼭 저렇게 안 했더라도 물론 능력이나 이런 거는 그렇다고 쳐도
너무 항의를 하더라고. 이게 그렇지. 내 보따리 내놔라는 식 같이 난 느꼈어요. 그 여자가 막 항의를 할 때 애기한테. 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좀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선택권을 준다. 음. 내가 약쟁이에게. 아버지면 본인이 환자야. 지금. 환자인데 음.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알츠하이머인데 지금. 그러면은 저는 바뀌는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살잖아요. 뭐 외계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한테 어떤 걸 해줄까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저 남한테 적어도 민폐 안 끼치는 쪽으로 해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너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그럴 것 같아. 음. 그러면 선택권은 어쩌면 주나 안 주나 음. 외계인이 잘하는 걸로. 어차피 답은 정해졌네. 무조건. 그런데 만약에 어. 이제 자식 입장이에요. 근데 나는 자식 입장이어도 난 오케이. 엄마가 이제 우리 엄마가 거의 병상에서 그 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누워만 있는데 마음이 다 없어지기까지 다만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활기차게 자기 건강하게 활보하면서 다닐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줄 수 있으면 난 그걸로 오케이 할 것 같아. 그 이후에 마음이 없어져서 보는 나는 어쩌냐 뭐 저러지만 정작 본인은 마음이 없어져서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이 그게 고통은 다 가족들한테 있다는 게 본인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알츠하이머 본인 자체는 외부에서 보는 사람이 저 완전히 인격이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해서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나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날 빨리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이거는 그게 엄마를 위한 기도.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나를 보면서. 그러면 NC어인들을 초청해야 되겠네요. 초청해야지. 네,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애기인들이 돌아오면 우리를 그렇게 도와줄 것이냐.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와줄 거야. 뭐 그것도 도와주는 거에 하는 방법이지. 모든 고뇌와 번뇌에서 벗어나게. 아니면 하다못해 번뇌에서. 야, 니네 이대로 가다는 환경으로 니네 다 죽어. 그래서 무슨 어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로 싹 빨아들여서 뭐 우주에다 갖다 지구 이산화탄소의 뭐 한 30%를 빨아들여가지고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화석연료로 바꿔서 땅속에 묻어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줄 것이냐 안 도와줄 것이냐. 근데 약쟁이는 안 도와줄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얻을 것도 있겠죠. 그렇게 뭐 박애주의자여서 올 것 같지는 않고 뭐 도와주는 대신에 대가가 있을 것 같아요. 문지기는 저도 필요한 게 있어서 왔다면은 뭘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힘이 그만큼 더 있다 싶으면 뺏거나 하겠죠. 나는 도와줄 것 같아. 그 어떤 엄청 아니 그게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오지라퍼예요. 어떤 문명에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하면 도와줄 것 같다는 얘기지. 그 어떤 문명이 계속 발달을 하면 나중에 자기네 종족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 한순간에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기술력까지 갖게 되잖아요. 핵폭탄 기술 같은. 근데 그 위기, 그러니까 자신의 그 종족을 멸망시킬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상태에서 아직 철학은 그 수준에까지 못 따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AI를 어떻게 지금 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도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기술이 먼저 가니까 항상.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넘어서 항성간 여행을 할 정도의 기술력인 상태까지 올라갔다면 그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고도에 다다른 종족이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을 것 같아. 어느 순간 진짜 정말 그 지구 최후의 시나리오가 몇 개 있는 거고 본 거 있어요? 둠스데이 기계라는 게 있어요. 둠스데이 기계인가? 지구 최후의 날 기계인가? 러시아에 실제로 있는 기계인데 인공위성에서 뭘 감지를 해. 그러니까 적국에서 미국이지. 핵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거를 감지를 해. 인공위성에가. 그러면 몇 군데 사령부에 이제 신호가 가요. 이렇게 감지됐다. 그러면 그래서 사람이 그걸 받아서 막 조사를 해보겠지. 뭐 저쪽하고 통신도 해보고 적국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분석을 막 해겠지. 그래서 그게 핵미사일이 맞다라고 인간들이 판단을 하면 뭘 어떻게 이제 자기들이 조치를 하는 거고, 만약에 몇 분 안에 대꾸가 안 와. 근데 이 기지에서만 대꾸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저 기지 몇 군데 기지에서 대꾸가 안 와. 이 기계가 핵미사일 지하 통제권을 자기 스스로 가져요. 프로토콜이 있어. 스스로 가져서 러시아에 있는 모든 ICBM을 다 발사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를 겨냥한 그 적국에도 쏘고, 우리 동맹국에도 쏘고 다 쏘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걸로. 그게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한번 그게 벌어질 뻔한 적도 있고, 그 오판 기계가 잘못 발사됐다고 잘못 감지를 했는데, 거기에서 있던 그 대령인가 봤던 러시아 사람이 그거를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핵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지 어쩐지 고민하다가 이거 오류인 것 같습니다로 보고를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그 핵미사일 발사 계획을 취소했어요. 대응 계획을. 그게 70년대인가 뭐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 사람은 좌천됐대. 그게 끝나고. 그러면은 그 기계가 있다는 사실에 다 알아요.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놔둬요? 왜냐면은 그 기계가 그렇게 설계된 거는 어쨌든 그 남의 나라 거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런 걸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작사를 내겠지. 네. 미국에.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남의 같은 나라에 핵 개발도 못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럴 거 만들까 봐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이제 네. 개발을.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미 개발했는데 뭐 어쩔 것이요. 미국도 자기네 국내법으로 해외에 가서 작전하잖아요. 남의 나라 가서 국내법으로. 그러면 똑같은 거지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위기를 다 극복한 정도의 어떤 철학, 윤리적 사회라면은 와서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2045년 정도에 와서 그 지구가 온도 3도 이상 올라가기 직전에 탁 내려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 평소 때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 보면 엄청 긍정적인 스타일이신 거. 평소에는 안 그러시거든요. 야, 오늘 2시간이나 있다. 빨리 끝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다 추천드리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 주에 뭐 할 거야? 전 제가 정했으니까. 네. 난가? 네. 그러면 그거 하지 뭐. 스틸 워터. 스틸 워터. 맷 데이먼 나오고. 영화예요? 스틸 워터 맷 데이먼 나오고. 법정 드라마입니다. 법정 드라마. 법정 드라마라기보다는 시헐크인데. 그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던 딸이 맷 데이먼은 레드넥이야.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던 딸이 어느 날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7년형을 선고받아요. 근데 딸은 감옥 안에서 계속 무죄를 호소해. 그래서 아빠가 그 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액션 영화는 아니고 뛰어다니는 뭐 그런 영화인데 많이 볼만하더라고. 다음엔 이걸로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에이전트의 톰 메카시 감독의 작품.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거는 별다르게 할 말은 없지만 또 제가 편집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음 주 녹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네, 문진기였습니다. I want to tell you my story.